정치와 법에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와 법 개념 본릭 25번째 시간입니다. 엄청 좋은 신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나온 따끈따끈한 곡이에요. 박진영 씨의 피버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원이 나오기도 전에 유튜브에서 그 뮤직비디오 그거 보면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 애쓰나 봐요. 지금 봐도 지금 나온 노래도 예전에 나온 노래도 참 좋습니다. 이 음악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늘 아주 유명했던 재판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했던 재판 이야기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 보다가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막 괴물 같아요? 어때요? 뭐 무서워요? 무섭다! 막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거기서도 그 나치 학살에 유대인 학살에 아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피신했어요. 처벌받기 싫으니까. 이 사람도 그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에 이제 이름도 바꾸고 공장 노동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끈질기게 찾아서 결국 법정에 세웠죠. 사람들 진짜 궁금해했어요. 이 나치에 부역했던 진짜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가스실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근데 막상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왜소하고 작고 이런 사람이 와서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무죄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기는 진짜 선량한 시민이고 그 다음에 그냥 공직에서 국가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며 자기는 성실하고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위에서 명령했으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독일인 여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악이라고 하는 건 악하다. 악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뭔가 막 괴물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람은 유죄다. 그 유죄인 이유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나 아렌트가 말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했다면 내가 지금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을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공감했었더라면 그 일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히만은 유죄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우리는 앞으로 생활인으로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나가서 뭔가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할 거예요. 그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기 어려울 때도 많겠지만 생각을 해서 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많은 얘기 했었어요. 형법 하면서 형법이 뭐라고 했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요,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범죄로부터 그래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고요. 범죄와 형벌을 법에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형법정주의였습니다. 네, 제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 원칙 5가지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것도 기억해 놓고 범죄의 성립 요건이 있었어요. 범죄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 3가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까지.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또 5가지 있었어요. 계속 파생돼서 이렇게 익혀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형벌 있었죠. 형벌. 형벌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게 그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제한당하니까 생명형, 사형이 있고요. 자유를 제한당하는 자유형이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는 1개월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역을 부과하느냐에 아니냐에 따라서 정역을 부과하면 징역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격 정지, 자격 상실 등의 명예형이 있고 재산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 처분 있었죠. 보안 처분에 뭐 있어요? 보호 관찰이 있습니다.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치료 감호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절차로 갈 겁니다. 네, 형사 절차. 세세한 부분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 기억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막 저처럼 막 말할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보면서 자꾸 보고 또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형사 절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권력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형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크게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형사 절차에 대해서 할 겁니다. 형사 절차 과정과 관련된 것이 바로 형사 재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할 것이 형사 재판과 사실 우리 이 부분 했어요. 사법부 할 때. 그래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비해서 민사재판 한번 복습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형사 절차. 형사 절차에 대해서 두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예요. 형사 절차. 빠짐없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크게 3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그 다음에요. 재판 과정, 기소부터 재판이 끝나는 과정까지를 공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재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사, 공판, 집행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형사 절차의 큰 단계들은 지금 벌써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 오늘은 형사 절차가 뭔지 알아보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능 출제 빈도표 한번 보세요. 형사 절차 19번 적어 넣어야겠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인권 보장 원칙까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큰 흐름은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형사 절차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형사 절차,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되는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거 비교부터 해볼 건데요. 형사 절차,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뭔지부터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다 했던 거. 개인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대상이 되는 거 뭐죠? 민사사건입니다. 이거 민사사건. 개인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이거는요. 원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푸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간의 합의. 그런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납니다. 법원 할 때 돈 빌려주는 거. 학생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어요. 당사자 간에 언제 갚을지 이자는 어떻게 할지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게 원칙인데 안 됐을 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가운데서 중재해 주세요 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어때요? 형사사건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건이에요. 절도, 폭행, 살인 뭐 이런 거.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가 바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뭐가 돼? 그렇지, 원고가 되지. 그래서 민사재판에서의 원고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 그래서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민사재판에서는요, 변호사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막 펼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그런데 피고나 원고나 피고 편에 서서 재판을 돕는 사람, 변호사에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죠. 그렇죠? 돕는 사람 누구라고? 변호사라고 한다고요. 판결을 내린 사람 누구예요? 판사지 뭐.
당사자들이 여기에 민사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볼까?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또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이제 기관, 주체 누가 되냐면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검사입니다. 검사. 공소제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앞으로 공소제기, 재판을 청구하는 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 또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소제기, 기소, 재판을 청구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럼 누가 원고가 되는 거야?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지.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검사만이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누가 돼요? 그렇지, 피고지. 맞아? 아니지. 피고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야. 피고인입니다. 인. 이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봐도 막 잘못 쓰여지는 사례 되게 많아요. 민사재판에는 피고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되었죠?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이 피고인이 변호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 변호사죠. 변호사. 맞아? 아니야. 뭐냐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여러분 영화 송강호 씨 나왔던 영화 변호사야? 아니지. 변호인이지. 송강호 씨 나왔던 영화 변호인입니다. 뭐냐면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은 변호인이라고 말하고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말하고 변호사는 변호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우린 막 섞어서 쓰지만. 아무튼 영화 제목은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인 거니까. 판결을 내린 사람은 뭐였어요? 판사입니다. 판사.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누굴까? 재판의 당사자.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네, 재판의 당사자야. 그럼 물어보겠지.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서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은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한다든가 이렇지 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한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뭐냐면 형사 절차의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큰 흐름부터 먼저 볼 거예요. 뭐부터 시작돼? 여기 있어.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뭐부터 거쳐서? 수사부터 해야죠. 그래서 수사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써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쓰면서 갈게요. 쓰면서 큰 흐름부터 항상 먼저 잡고 가잖아 우리가. 첫 번째 뭐? 수사부터 먼저 한다고. 수사. 범죄의 단서를 잡고 수사부터 하고 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가요? 공판으로 갑니다. 공판 쉽게 생각하면 재판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일단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가는 뭔가 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사 끝났다. 이제 공판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 그 신호 뭐냐면 기소입니다. 기소.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기소가 뭐라고? 공소제기 또는 재판을 제기하는 거, 청구하는 거, 소송을 청구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검사가. 네. 검사가 기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공판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공판은 재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소된 다음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공판이라고 부르고요. 공판은 언제 끝날까? 그쵸? 판사가 땅땅땅땅 너 유죄다, 무죄다, 몇 년형이다. 그걸 선고하면 끝나겠죠. 그렇죠? 네, 선고입니다. 선고는 누가 한다고? 선고는 누가 한다고요?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럼 판사가 유죄나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 유죄를 선고하면 이 유죄 그 형이 집행이 되는데 누구의 지휘하에? 이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휘하에. 왜 이 형의 집행을 검사의 지휘하에 할까?
검사가 범죄, 유죄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 선고가 나오면 그 유죄의 형을 집행하는 건 검사가 지휘하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막 무조건 외우지 말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사부터 갈게요.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내지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피의자가요. 검사가 기소하고 나면 즉 재판을 청구하고 나면 이 피의자가 뭐가 된다고? 피고인이 된다고.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을 청구한 검사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수사 및 공판, 즉 형이 확정적으로 집행되기 전까지 불구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거니까 불구속이 원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지.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속한다는 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거니까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구속 전에 이 사람 구속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심사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얘는 또는 심사.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내지는 구속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당연히 피의자, 혐의를 받는 사람 측에서는 구속되고 싶지 않죠. 예,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누가 구속시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검사가 주장을 하겠죠. 검사의 지하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검사가 주장을 할 겁니다. 검사가 주장을 할 거예요. 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서 얘 구속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검사는 구속을 주장하고 피의자 측은 아니라 라고 하겠죠. 누가 판단을 내립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세한 내용들 또 살펴볼 거예요. 누가 청구하고 누가 결정을 내린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검사 쪽에서는 얘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막 이제 문서로 작성하고 주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쪽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법관 앞에서 저희는 구속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쪽은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운데서 법관이 다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해야 되겠네, 검사 말이 맞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아니야 하고 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요즘 높으신 분들 구속영장 실질 심사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그다음에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속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심사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도 또 한 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 적부 심사 제도입니다. 네. 이건 말 그대로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하는 제도이지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랑 구속 적부 심사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구속이 되기 전에 하는 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그래서 같은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이미 구속됐어.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피의자 측에서. 너무 억울해. 구속이 적합한지 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 측에서 청구하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헷갈릴 수 있고 엄청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가고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구속이 되면 어떤 거 이용할 수 있냐? 보석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석제도. 이건 보증금을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유명했던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했고 그래서 보증금 납부하고 밖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보석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봤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구속과 관련해서 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와 같이 있는 거야.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아니면 구속적부심, 그다음에 피고인 상태가 되면 보석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보 이상하지? 고모 보석 고모 예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상태에서는 보석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은 다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판사가 선고하게 되면 이제 집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가장 제일 처음 볼 것은 152페이지 여러분 한 거예요. 예, 구속 재판인 경우에 보석 거기 쓰시면 되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뭐부터 갈 거예요? 수사부터 하겠습니다. 수사.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여기부터 할게요. 수사. 수사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고요. 수사 개시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는 어떨 때 시작하느냐? 고소, 고발, 인지. 일단 고소, 고발 많이 들어봤고요. 인지는 뭐죠?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자수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또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이 단서를 찾아서 수사기관이 먼저 하는 거. 그게 인지라고 말합니다. 예, 인지라고 말하고요.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 사전 영장을 발부할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네. 하나하나 세세히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소가 있었을 때, 고발이 있었을 때, 자수, 뭐 등등 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돼.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말합니다. 고소. 범죄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 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연예 뉴스에 대해서는 댓글도 못 달게 한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대해서 연예인이 고소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는 거. 그럼 고발은요.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제3자가. 그래서 어떤 대기업의 그 오너 일가가 회사 돈을 가지고 집 수리를 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거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어떤 정당이 제3자죠. 고발한 겁니다. 고발. 그래서 고소와 고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고소, 고발, 인지, 자수, 현행범 체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이제 수사하죠.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사기관은 누가 돼요? 수사를 지휘하는 건 그렇죠. 검사입니다. 검사. 요즘 검찰과 경찰 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입니다. 경찰이면 경찰이지 사법경찰은 뭘까요? 그럼 경찰 보면 민생과 관련된 교통경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법경찰은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사하고 사법경찰이 되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가 돼요? 의심받고 있는 사람. 그렇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수사의 원칙은 무슨 수사? 불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누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은 누가 발부해 주는 거예요? 영장은 누가 발부해 줘요? 발부해 주는 주체는 누구냐면 법관입니다.
물론 법관하고 판사하고 완전히 딱 같지는 않지만 그냥 판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누가 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면 영장은 누가 청구해요? 검사가 하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수사는 언제 끝나? 재판으로 넘겨지면 끝나죠. 재판으로 넘겨지면 공판 과정이 되니까 또는 재판으로 안 넘기면 이거 재판으로 넘겨봤자 내가 열심히 수사해 보니까 범인 아닌데 범죄 아닌데 라고 하면 수사 끝나겠죠. 그렇죠? 기소하거나 기소 안 함으로써 수사는 끝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범죄 사실이 명백해요. 그럼 검사는 뭐 하겠어? 기소하겠죠. 재판을 청구해서 형을 내리도록.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 겁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또는 범죄 사실이 되지 않아요. 범죄 사실이 되지 않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지. 그때 불기소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기소하거나 불기소함으로써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불기소가 뭔지 기소를 안 하는 것인데 불기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아래 보세요. 여기 있어. 기소가 뭐라고요? 기소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다 같은 말로 기억해 놓으세요. 재판을 청구하는 거 누가?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걸 기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가 끝나고 뭐로 넘어간다고요? 공판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불기소해도 수사는 끝납니다. 불기소 어떨 때? 객관적으로 혐의 없음 돼 있어요. 검사와 사법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어. 검사가 찾아도 유죄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혐의가 없어. 그럼 굳이 재판 청구할 일 없죠. 그렇죠? 두 번째, 죄가 안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걸까? 여기 있잖아. 위법성 책임 조각이라고 이거 바꿔주세요. 책임 조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봐도 그래 이거 구성 요건에 해당하네. 위법하네. 그런데 심실 상실자잖아. 또는 강요된 행위잖아. 이거 가도 어차피 죄가 안 되겠네. 라고 하면 굳이 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 씁니다. 우리 이거 공소시효도 배웠습니다. 앞에 8페이지 할 때 배웠죠. 법의 이념할 때.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공소시효 이 아래 있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소를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기소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합니다. 되죠. 검사 판단으로 범죄가 아니거나 또는 죄가 안 되거나 혐의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또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래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게 뭐지? 죄를 범했다면서 왜 제기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봐주는 거지. 검사가 봐주는 거. 그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유예. 이제 앞으로 우리 유예라는 말을 뒤에서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유예. 미루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봐주는 처분, 기소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예를 이제 찾아봤더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외국 선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이게 짐을 싣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그 선박에 있는 짐을 이제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땅을 밟으려면 상륙 허가증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대요. 당연히 이제 외국 선원들이 뭔가 짐을 가지고 온 거니까 수입품이겠죠? 가지고 온 거니까 상륙 허가증을 받아서 막 짐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하역 작업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상륙 허가증 받은 날짜를 지나서까지 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상륙 허가증을 연장하거나 이래야 돼서 이제 배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허가된 날짜가 지났으니까 배 밖으로 내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배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도 잘 안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선원들이 이 와이파이 잘 잡히는 데를 찾아서 배에서 내려서 막 배회하다가 잡혔습니다. 당연히 뭐야. 상륙 허가증 없이 돌아다녔으니까 출입국 관리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분명히 죄는 맞습니다. 법 위반이잖아. 그런데 검사가 보니까 환경, 범행 동기, 와이파이 찾아서 그리고 그간에 저간에 이런 사정 이런 거 보니까 봐주는 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소유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소하거나 또는 불기소함으로써 수사는 끝나. 기소하면 이제 뭘로 넘어가요? 공판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단계, 형사 재판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되어 있네요. 네. 가벼운 사건은 법원 할 때 했어. 가벼운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단독부. 중한 사건은 3명입니다. 그래서 합의부였죠.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피의자는 뭐가 되지?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검사가 원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원고라고 썼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다? 검사와 피고인이다. 앞에서도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심리합니다. 심리. 이런 말들 좀 어렵고 모두 절차, 사실 심리 절차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두시면 아마 기억날걸요? 이 심리할 때 이거 살필 심자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겠다. 살펴서 자세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 재판의 원칙입니다. 대원칙은. 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공개하는 거냐면 심리, 자세하게 살펴서 조사하는 그 재판 전체 과정과 판결을 공개하는 것.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서 조사하는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밀실에서 그들끼리 알아서 뚝딱뚝딱 한 다음에 판결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하는 심리나 판결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재판 어디에 공개돼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도 방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V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또 방청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심리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국가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에 저해될 때. 될 때는 이 심리 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는요. 예를 들어서 해보자. 제가 만약에 국가의 아주 주요한 기밀을 어디서 빼와가지고 막 일본 막 이런데 막 중국 이런데 넘겼어. 그래서 재판해요. 네, 피고인이 지금 획득한 이 뭐 국가의 기밀은 이것인데 이걸 어디서 빼왔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오히려 다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량한 풍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동이나 이런 성범죄, 뭐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심리 자세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다 공개하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결만 공개합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한 박범에게 몇 년형을 처했다라고 하는 판결만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원칙은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리고요, 범죄 입증의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이 박범 범죄인이야 라고 입증하는 책임은 누가 있을까? 범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지. 그렇죠? 범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검사지. 그렇죠? 그래서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주장하는 쪽에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심리 절차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에 모두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심리 과정 앞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제일 처음에 뭐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 인정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즉 피고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은 누구고 주소는 어디고 직업은 무엇이고 연령은 몇 살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는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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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국가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재판을 청구했습니다라고 낭독해요. 그리고 나면 피고인한테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 못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게 앞에 절차라고 하는 것이죠. 예. 쭉 뭐 순서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심리 절차,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증인을 부르고 피고인 신문하고 이런 게 사실 심리 절차예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검사가 의견 진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형입니다. 구형. 구형은 뭐냐면 검사가 요구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연예인인데 성범죄, 예, 그래서 진짜 사회적으로 큰 뉴스가 됐던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6년이 구형되었다, 7년이 구형되었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그러면 6년이 구형되고 7년이 구형된 건 검사가 의견 진술, 검사가 요구한 형이지 재판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구한 형. 변호인의 진술,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검사가 요구한 구형보다는 1년씩 작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재판 절차, 형사 재판 절차 또는 공판 절차가 끝나는 건 무엇을 통해서 끝나? 판사가 선고하면 끝납니다. 판사가 선고하면. 그래서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하면 누가? 판사가 선고하는 주체가 판사예요.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많이 들어본 거죠.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심증이 충분하면 유죄를 선고하죠. 그래서 무죄 아니면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로 넘어갈 거예요? 형의 선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을 선고하는데 판사는 유죄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판사가 선고함으로써 이제 공판이 끝나고 집행 단계로 가죠.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유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요. 유죄의 종류는 자, 여기 보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판사가 선고하고 난 다음에 선고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선고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그 형을 검사의 지휘하에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선고하고 집행해요. 순서가 선고하고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실형이라고 말합니다. 실형. 즉 다시 말하면 법정 구속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선고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렇지. 집행을 미뤄준다.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이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집행유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선고 자체를 안 해요. 유죄라고 하면서 선고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건 선고를 미뤄주는 거야. 선고유예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선지로 꼭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법정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구속은 안 되지만 유죄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아니야. 유죄의 종류야. 그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뭐 법정 구속이야 뭐 쉬우니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뭐 한 거냐면 선고는 한 거야. 선고는 하고 집행을 미룬 겁니다. 선고는 하고 집행을 미룬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뭐 하면서 선고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거지. 너 3년형이야. 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선고하면서 5년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예,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 아주 가장 높으신 분들의 이게 막 무슨 법칙처럼 이렇다고 3년에 5년 집행유예 맨날 이렇게 나온다고 막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집행 유예됐으니까 법정 구속 안 하는 거지. 여기 보세요. 유예 기간 동안 5년의 이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요. 죄를 짓지 않으면 3년 안 살아도 되는 거야. 안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형 선고의 효력, 형 선고의 효력은 뭐야? 3년형 원래 선고했으면 그 효력에 따라서 3년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안 살아도 된다고. 5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3년 동안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선고 자체는 한 거지. 그래서 이건 그 전과로 남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구분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얘는 선고는 하고 집행을 미루는 건데 얘는 선고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좀 뭔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이번에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 여기는 3년 이하라고 되어 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입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 형 선고 자체를 미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고 자체를 미룸, 선고 자체를 미뤄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에 선고 자체가 없었던 거.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죄 판결에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면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고 자체가 아예 없었어. 선고 자체가 없었다는 말은 그 재판이 아예 제기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면소라는 건 공소 제기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얘랑 틀려. 예. 앞에 거는 선고는 했고 집행이 유예된 겁니다. 그래서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얘는요.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선고 자체가 없었던 거. 선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재판 제기 자체, 공소 제기 자체가 없었던 것, 다시 말하면 면소한 것, 면소한 것이 공소 제기 자체가 없었던 것을 면소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선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워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선고했네. 그럼 뭐 한다고? 집행하러 갑니다. 집행하러. 집행 갑니다. 법원의 판결로 선고된 형은 누가 집행한다고요?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검사가 유죄를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 절차 전 과정에 보면 수사도 검사가 지휘하죠. 검사와 사법경찰 이랬죠. 그렇죠? 공판도 어때요? 공판도 검사와 피고인에서 검사가 지휘하죠. 집행도 어때요?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다 검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말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수용자가 복역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어서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 것. 이거 뭐라고 했죠?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어볼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구속 안 돼요. 또는 가석방인 경우에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서 보안 처분 뭐 있었는데? 그렇지. 보호 관찰 있었었죠. 그렇죠? 가석방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소제도와 재심하고 나와 있어요. 자, 상소제도. 상소제도 뭐였지? 상소제도. 억울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상급 기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거. 이게 뭐였지? 법원 할 때 했는데. 그치? 항소였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서 3심을 청구하는 것. 그렇지. 상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그래서 형 선고에 대한 불복으로 상소제도가 있다고 했잖아. 상소제도가 있는데 상소제도 항상 고소만 할 거냐?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항상 고소만 할 거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소제도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제도를 우리가 지금도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억울하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억울하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제기할 것 같아? 지금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었잖아. 누가 제기할까? 억울하옵니다. 피고인. 그런데 피고인만 제기할 수 있어? 아니야. 검사도 제기해요. 당사자는 모두 상소제도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도 합니다. 이거 뭔가 피고인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상소 자체에 대한 의미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죠. 이거 이제 뒤에 거랑 연결해서 계속 말할 텐데 2008년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8살 여아를 성폭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12년이 나왔습니다. 12년형이.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석방된다고. 선생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내년 2020년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론에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아래서 얘기할 건데요. 12년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짧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 12년형으로 끝났을까? 1심 12년형으로 계속 확정이 됐을까? 검사 측에서 상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법적 해석하거나 더 위까지 줄 수 없다라고 법리를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검사 측에서 상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누가? 피고인만 상소한 거야. 피고인이 상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했던 것보다 피고인은 억울하옵니다 했으니까 그거보다 위에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년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재심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상소제도는 1심 판결이 억울해서 2심을 하는 항소와 2심 판결이 억울해서 3심을 제기하는 상고가 이렇게 있는데 또 재심은 뭐야? 이것도 다시 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얘도 다시 재판해주세요, 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건데 재심도 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거잖아. 이 차이가 뭘까?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는 뭐냐면 확정 판결에서의 오류를 시정하는 거예요. 이건 확정 판결에서. 여기서는요. 1심에서 어떤 선고가 났는데 다시 선고하면 2심, 3심까지 가야 확정 판결이 나는 거죠. 둘 다 상소하지 않으면 뭐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 이 재심이라고 하는 건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냐면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상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있었냐면 이것도 참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자백했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번에 해당되는 거 모두 내가 하고 그 밖에 다른 범죄 4건 다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의 범인으로 되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무기를 받은 다음에 20년형을 살고 가석받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고문이나 강압 그것 때문에 그냥 인정했지 사실은 나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 이춘재라는 사람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이나 복역한 위쪽에서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즉 재심은 어떤 확정 판결에서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이렇게 증인이나 증거가 조작되거나 다른 증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다른 증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다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심은 사실 청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이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한 거니까 이렇게 아주 막 뚜렷하게 무죄라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은 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요. 재심의 경우는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위에 상소제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이거 얘기했는데 조두순 2020년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2017년에 사람들이 이제 막 국민 청원을 했어요. 43만 명인가 47만 명이나 다시 재심해라. 재심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재심해라라고 하는 막 여론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왜 재심이 안 될까? 여기 봐봐. 확정 판결에서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 확정 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두순 더 줘라, 더 형을 늘려라 라고 하는 재심은 안 되는 거지. 여기 요건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상소제도와 재심까지 살펴보았고요. 네, 이 내용들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은 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갑은요,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 맞죠? 구속된 다음에는 구속이 적합한지 부당한지 구속 적부 심사 청구하죠.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를 이유로 해서 기각했어요. 이후 갑은 기소되었으며 라고 됐네요. 그러면 이 전에는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피의자 신분이었죠.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해서 수사를 받았던 거예요. 이제 기소됐으니까 갑은 뭐가 된 거야? 피고인이 된 거죠. 1심 재판을 담당한 어떤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갑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좀 금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위해서는, 구속을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맞아? 뭔가 영장이 필요한 건 맞아. 뭐가 들렸어? 그렇지, 검사가 아니지. 누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거죠. 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사, 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 두 번째, 니은에도 불구하고 니은 뭐예요? 너 구속돼야 되겠어. 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그래서 너 구속돼야 되겠어. 기각한 겁니다.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돼서 수사를 받든 구속돼서 재판을 받든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디귿의 판결에 불복하면 갑은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했지? 이거 법원에서 했는데 단독판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을 하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죠.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된다.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금고입니다. 뭔가 금이 있어? 그래서 재산형이야? 아니지. 금고는 뭐예요? 1개월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인데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었죠. 정역이 부과되는 건 징역. 얘는 정역이 부과되지 않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이야? 자유형.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유예요. 미음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아. 아까 면소 배웠지. 아예 공소제기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휴가. 이건 선고유예일 때. 선고유예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지. 혹시 헷갈려? 그래서 여기는 복습 많이 해두어야 됩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부분들 놓치지 않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155페이지 인권 보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모두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오늘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형사 절차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죠?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네. 피의자 단계에서 그러나 구속됐을 때는 구속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구속 전에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내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검사 측은 구속을 주장하겠지. 그다음 피의자 측은 아니겠지. 법관 앞에서 다퉈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관이 너 구속이야 라고 해서 구속되면 그 다음에는 꼼짝없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피의자 측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무조건. 얘는 피의자 측이 청구할 때. 그리고 기소하면 기소가 뭐라고? 공소 제기하는 거.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공판입니다. 이제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구속 재판을 받았다면 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보증금을 내고 보석 제도로서 나와서 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법원이. 그리고 판사는요,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이지. 자, 가보겠습니다. 유죄에 실형이 있고 법정 구속이 있고 집행을 미루는 것,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이거 모두 다 유죄에 속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복습 잘 하시고요. 꼼꼼하게 외워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념 이슈 나와라. 개념 이슈? Can't stop the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the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